반갑습니다. 돈쌤 정현두입니다. 늘 인사로 반갑습니다로 시작한 것 같은데 이번 강의는 진짜 반갑네요. 오랜만에 올려드립니다. 사실 그간 크게 거시적으로 그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 이제 시장 좋을 때 종목이나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 온라인 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업로드가 늦어졌고요.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이번 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지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미국에 지금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철도들이래요. 그러니까 철도라고 하면 19세기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버려지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왜 갑자기 철도 얘기냐? 지금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폭발적인 공격적인 폭력적인 유동성 때문에 성장주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식이 올라가고 여하튼 위험적 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상승은 말할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최근에 현대차가 애플카를 하니마니 이런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현대모비스 상한가 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도 다 있었고 아무튼 요즘은 전기차에 전기만 약간만 스쳐도 난리가 나는 시장이에요. 난리가 나는 시장이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 21세기의 전기차가 사실 19세기의 그 철도와 같은 그런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JP 모건 같은 경우도 철도 자체에 투자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철도하려면 들어가는 스틸, US 스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가에 사실 합병이 안 되는 걸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합병을 한 다음에 그걸 싸게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 제가 강의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19세기 분위기가 21세기 테슬라 중심으로 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사실 테슬라라고 하면 지금 세 가지의 동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요즘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 세 개를 다 걸치고 있는 게 테슬라다. 그런 건데 사실 테슬라 이전에도 그 엄청난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이거 딱 보고 아시면 아재인증일 텐데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고 그 자동차인데 놀랍게도 엄마가 있어요. 심지어 엄마 찾으러 다니는 이제 자동차인데 꽃향기를 맞추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도죠. 그러니까 이제 AI의 대화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AI에다가 운전이 자율주행으로 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가장 또 대박은 이제 꽃향기를 맡으면 가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였다. 이런 건데 그 자율주행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꼬마 자동차 붕붕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의 특이점을 넘은 자율주행 기술로서 면허증이 없는 꼬마를 태우고 자율주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할 거고 옛날 생각난다라고 하면 적어도 제 나이 때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물론 붕붕이가 이제 전기차는 아닌데 전기차는 붕붕이는 뭐 맡고 가요? 이제 꽃향기를 맡으면서 가는데 사실 이 꽃향기가 테슬라한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물론 전기차라서 전기로 가고 있지만 꽃향기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꽃향기가 뭐겠습니까? 예, 저금리죠. 저금리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저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이미 많이 상승을 해 있고 더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이 꽃향기가 거치는 거 아닐까라는 그 걱정이 현재 시장에 그 하나의 위험 요소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 지겨운 얘기를 해보면 이제 코로나가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을 한번 흔들 거냐 이런 얘기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면 왜냐면 요즘에 이제 K 방역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잖아. 이제 겨울 되고 하면서 사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와 보니까 이제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한 자릿수 나오고 할 때 여름 때 그때는 사실상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미국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 예로 들렸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혼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그럴 거면 혼자서 이제 원맨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겨울 되면서 한 번도 못 봤던 뭐 1000명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여름에는 이제 습도 많고 이러니까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기 좀 힘들다가 이제는 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게 사실 뭐 겨울 되면 뭐 트엔데믹이라고 해가지고 뭐 재유행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사실 그렇게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종식 선언을 했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도 이제 근데 중국은 정말 빡시게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뭐 종식한다고 할 때 뭐 물론 의지였겠죠. 정말로 없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몇 명이 나오는 거에 보면 지금 이제 큰 도시에 구가 있잖아요. 그 구에 몇 명이 나와버리면 그냥 구를 봉쇄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뭐 유튜브 같은 중국에서 쓰는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가 중국에서 안 되니까 거기 보면 뭐 아줌마가 집에 가겠다 도망가고 공안이 잡으러 갔다가 뭐 후드티 끌고 다니고 뭐 별의별 영상 친구들이 막 보내주고 하던데 아무튼 거기는 골치 아파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한 2명 나왔다고 그 큰 아파트 단지를 이제 다 락다운 시켜가지고 뭐 택배 같은 거는 담벼락으로 집어 던지고 뭐 별의별 그거라서 중국 좀 빡시게 하고 제 친구가 지금 신양에 있는데 거기가 인구가 한 800 몇십만 돼요. 거기서 이제 몇 명이 나와갖고 지금 800만 시민이 다 3번째 강제 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코가 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뭐 중국은 정말 빡세게 하는 것 같고 뭐 우리도 사실 뭐 가장 양호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도 뭐 이 정도 됐으면 중국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재확산되고 뭐 지금 약간 1000명 갔다가 이제 400 정도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는 재봉쇄를 하는 국가도 있고 뭐 그 우리처럼 9시 이후가 아니라 통행 금지를 6시 이후로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뭐 딱히 시장은 상관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약간 뭐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일단은 코로나는 이제 꽃향기, 즉 이제 저금리라는 꽃향기를 이제 걷어내는 존재이기보다는 사실 그 꽃향기의 방향제를 쏟아버리는 그 하나의 원인이 된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이 이렇게 공급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재확산되고 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니어서 아니면 실적이 안 나와서 이래서 지금 현재 좀 높은 밸류의 부담을 받고 있는 주식시장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걸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인간에게는 아직 백신이 다 접종이 안 되지. 물론 뭐 이스라엘 정도가 이제 가장 뭐 집단 면역이 빨리 될 것 같고 뭐 하긴 하지만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도 아직 구경도 못 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에서는 백신이 이제 현금이고 가계와 기업이 현재 현금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서 지금까지 보면 미국 가계 기준으로 하면 일단 부채는 늘었어요. 빚이 는 건데 여기서 이제 현금을 제외한 순부채는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이 말은 빚도 늘었지만 현금을 더 많이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있어서 경제적 활동이 멈춘다거나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경제적 활동이 멈추면 수입이 끊기는 거잖아요. 기업은 매출이 끊기는 거고. 근데 지금 현금이 늘어나고 있으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현금이라는 백신 항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OECD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작년 대비 저축률이 12% 정도 올라가 있어요. 한마디로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받은 거 뭐 주식 사고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현금으로 좀 재워놓고 저축을 좀 늘렸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3월 같은 똑같은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충격이 좀 약할 수 있겠다는 거고, 뭐 기업은 가계보다 더해요. 가계보다 더했는데 기업의 총 자산 중에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대비 38.9%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기업들이 총 자산 중에 현금이 많아봐야 10%, 그러니까 평균 1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3, 14%.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3, 40%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나 뭐 이런 게 좀 끊겨도 이제 그 안전거리가 좀 확보돼서 지금
뭐 코로나 확진이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단기 시장에 요동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일단은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만약에 다시 날씨가 좀 풀리고 하면 이 현금을 좀 어느 정도 쓰겠죠. 가게들은 소비를 할 것이고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M&A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 전부가 일단은 뭐 주식시장이 좀 우호적인 상황이니까 일단은 코로나 자체가 시장을 다시 끌어내릴 가능성은 현재는 없다. 물론 아직도 곧버스나 이런 데 들어가신 분들 많은데 그건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 베팅하는 거라고 보고, 지금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지지난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작년은 이제 코로나 충격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돼서 경제보다는 주식 시장이 더 먼저 갔는데 이제는 경제가 좀 빨리 회복이 되면 주식 시장은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경제가 좋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경제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통화 정책도 공격적이고 재정 정책도 공격적인데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면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니까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연준이 태도를 바꿔서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면 그게 충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예전에도 기억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초기 때 우리 그 사스랑 많이 비교를 했죠. 그때만 해도 뭐 코로나가 이 정도로 될 줄은 뭐 몰랐기 때문에 사스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스 정도였으면 참 좋았을 뻔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스는 그 중국에서 일단 종식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 중국 내부에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이제 유동성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전 세계는 아니고 캐나다 뭐 이 정도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종식이 되니까 그 전까지 풀어놨던 돈들 때문에 경기가 과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당시 원자바우한테 로이터가 물어봅니다. 인터뷰를 한 거지.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좀 세련되지 못하게 얘기한 좀 폭력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경기 과열을 잡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딱 나오고 우리 그때 코스피가 930대였어요. 근데 한 두어 달 만에 720까지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사스라는 악재가 사라지고 그걸 이기기 위해 뿌렸던 돈들이 경기를 이제 좀 살리고 있었는데 요걸 좀 정상화하는 과정이 좀 폭력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크게 한번 흔들렸던 게 있는데 지금 단기 조정이 됐던 아니면 어떤 조정이 됐던 만약에 조정이 오면 그 단초는 아마 유동성 조절이 될 건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를 봐야 될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것도 지금 중국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가장 먼저 겪고 가장 먼저 좀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조금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예전에 원자바우 때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진 않아요. 할 것 같진 않은데 또 최근에는 그 한동안은 이제 종식 선언 이후로는 좀 유동성을 좀 줄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요즘은 또 상황이 좀 안 좋은지 약간 다시 유동성을 좀 풀고 있더라. 그래서 과거와 똑같이 그렇게 강력하긴 하진 않을 건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뭐 시장이 안 그래도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의 이유로 그걸 뭐 찾을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참고로 좀 하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줄이는 거라 하더라도 시장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 결과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당장은 좀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휴강을 하고 있던 사이에 약간 이제 그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조금 들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라팔 보스틱이라고 애틀란타 연준 총재인데 이 양반이 뭐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잖아. 양적 완화는 이제 돈을 푸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이제 긴축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떤 거냐면, 양적 완화를 하는데, 그 양을 줄이는 거.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테이퍼링을 오래 할 수도 있다. 라고 했고, 심지어는 뭐, 금리 인상이 오래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반론들이 연준 인사들에서 살짝 나왔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그냥 발언만 나왔는데 금리가 좀 올라가고,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이런 거를 조금 우려스러워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물가라는 게 전년 대비잖아. 전년 대비. 그러면, 우리 작년에, 뭐, 순간적이긴 했지만, 마이너스 유가 돼가지고, 거기 투자했다가, 뭐, 고생했던 기억,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는 뭐, 순간적이다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까지 갔었으면 그 근처에는 다, 유가가 낮아가지고, 작년 3, 4월 뭐, 이럴 때는, 유가가 뭐, 평균 한 12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50불 되면 이것만 해도 몇 배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연준이 이제 평균 물가라고 해도 그 기저효과 때문에 이게 확 올라가면 이게 좀 뭔가 좀 액션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라더라도 뭐 양적 긴축, 양적 긴축도 아니지. 양적 긴축은 이제 진짜 걷어들이는 거니까 양적 완화를 양을 줄이는 테이퍼링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연준이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뭐 그럴 일은 없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일단은 연준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고, 그 인플레이션을 그 연준이 어디까지 용인할 거냐가 이제 하나의 관건이 돼 있는데, 일단 그러면 뭐 아직은 다 전망이니까 가장 그래도 무게를 둘 만한 건 연준 자체의 이제 경제 전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평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안 나와 있으니 일단 2%의 그냥 단순 도달, 그냥 선을 밟는 거. 이제는 선만 밟는다고 해서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그건 얼마나 넘어야 될지는 연준이 힌트를 안 줬으니, 일단 PC 물가가 한 2% 정도를 터치하는 기간을 찾아보면 연준의 전망에 의하면 2023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의 점도표에서 2020년 말까지는 제로금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게 된 다음에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니까, 테이퍼링은 그 이전에 하겠네? 그럼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보다 더 조건이 조금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2%가 아니라도 평균 2%에 가까워지는 뭐 이런 게 될 건데, 테이퍼링의 조건이 목표치로의 그 상당한 근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근접하는 시기가 2022년 말 정도 돼요. 뭐 아직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남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테이퍼링이 만약에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경제가 다 회복이 해서 되면 2023년 이후 뭐 2024년쯤에는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전인 2022년쯤에는 테이퍼링이 좀 시행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하기보다는 하겠다고 말할 때가 더 충격이 컸다는 거. 제 강의 때도 정말 여러 번 얘기했던 게, 2013년 5월 13일 날에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한 거지. 그런데 그 정식의 발표가 2013년 12월에 나오고, 2014년 1월부터 이제 양적 완화의 규모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주가가 2014년 1월부터 빠졌냐? 그게 아니라 그 말한 그 주에 빠진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이제 뭐든지 이제 주식은 선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보면, 지금도 실제로 테이퍼링 할 때보다 테이퍼링 언급이 나왔을 때 충격이 더 클 거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것도 그러면 금방 애틀란타 지역 연준 의장이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연준 의장이 얘기했을 때 제대로 큰 충격이 있더라. 벤 버냉키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될까? 뭐 일단 2022년 말 시행되면 그 한 몇 개월, 그때만 해도 한 6개월 전에 야구를 뛰었으니까 지금 이제 좀 더 상당 기간 전에 미리 예고를 하겠다고 연준이 그 얘기를 했으니, 아직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도 좀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또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참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출구 전략을 논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출구 전략을 너무 빨리 실행하면 안 된다는 게 금융위기의 또 다른 교훈이었다라고 실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만 들어봐도 연준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서두를 마음은 없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고용이 더 물가보다 연준의 그 목표에서 더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 고용이 뭐 비정규나 이런 게 좀 이렇게 고용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까지 이제 이 온기가 전달되려면 상당한 이제 과열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거를 연준이 용인하기 위해서 물가를 좀 내려놓은 게 평균 물가제고, 그리고 옐런의 고압 경제잖아요. 고압 경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사회적 약자까지 그 온기가 넘어가려면 일부 고용 시장의 과열을 차라리 용인하든지 그냥 과열 아예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으로 대표되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현재는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일찍 해서도 안 된다, 너무 일찍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 강의 때 그 닷컴 버블이 끝나고 대세 전환을 할 때도 충분히 금리가 내려온 다음에 이 경기가 소화낼 할 만한 금리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2009년 1월에 약간 그 금리는 올린 건 아니지만 이제 유동성 푸는 거를 조금 이제 줄였다가 이제 시장이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거지. 사실 뭐 연준도 많이 과거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그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첫 재무장관이 될 것 같은 자넷 옐런이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제 자넷 옐런이 이제 뭐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화상으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요때 나왔던 얘기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연준은 약간 그 공을 정부한테 주고 재정 정책을 위해서 통화 정책에 약간 서포트하는 위치로 빠졌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재정 정책을 이제 실제 지휘하는 실무진인 재무장관의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법인세 인상 이거 한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 할 건데, 중요한 거는 경제 회복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인데 지금 뭐 법인세 인상을 뭐 빨리 할 필요는 없고, 경제가 다 살아나고 회복된 다음에 그때서야 하겠다라는 거고, 요것만 해도 뭐 시장한테는 굉장히, 법인세 인상이 이제 그 조지아에서도 이제 블루 웨이브가 성공을 하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생긴 건 사실인데, 일단은 시간은 벌었잖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많이 벌었고,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대규모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빅 액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돈을 많이 쓰려고 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날 건데, 부채에 대한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 오난 자넷 옐런도 불법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그리고 이제 보조금 줘가면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만드는 거, 그런 거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달러를 인위적으로 약세로 만들 건 아니고 시장에 맡기겠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환율 조작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여기서 환율 조작이라고 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가 절상하는 건 조작이라고 안 해요. 절하만 조작을 하는 거지. 절하만 조작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더 중요한 게, 자, 부채의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다. 여기서 이제 자네트 옐런의 그 핵심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라, 절대값도 절대값이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비율을 좀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분자가 이제 부채잖아. 그럼 부채를 갚아서 좀 줄이던가, 아니면 분모를 키우면 되잖아, 분모를. 그 분모가 뭐예요? GDP. 그러니까 GDP 대비 아니야. 위아래가 헛갈렸나? 그러면 어쨌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부채가 늘어났는데, 이거를 줄이려면 분모도 같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부채를 늘리면서도 GDP를 성장을 이끌어내면서, 이게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면 부채가 쪼그라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3% 올라가는데 2%짜리 채권이면 1% 마이너스 1%잖아요. 이게 늘 얘기했던 실질금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부채를 통해 가지고 재정 부양을 하면 GDP가 커질 거니까, 그러면 국가 부채 비율이 점점 내려올 거라는 거죠. 사실 미국이 이런 걸 처음 한 건 아니고, 사실 이 방법밖에 없지. 미국이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그걸 갚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가 부채 비율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제 GDP는 성장을 되찾으면서 이제 그 코로나 충격을 좀 벗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 고용 시장의 어떻게 보면 과열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겠다는 거고, 딱 예상한 대로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마음을 드러냈잖아요. 이제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으니까 국가가 빚을 내가지고 재정 부양을 할 건데, 지금 굉장히 저금리니까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그냥 50년짜리 채권을 발행할 거를 고민해 보겠다.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뭐야? 영끌이지, 영끌. 금리 쌀 때 50년짜리로 확 땡기자, 이거 아니야. 확 땡겨서 지금같이 제로 금리일 때 확 땡겨가지고 경기 부양 확 하면 GDP 살아나고, 그럼 국가 부채는 오히려 국가 부채 절대값은 늘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줄어든다. 아주 괜찮은.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 예. 미국이 한 두 걸음 앞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한 걸음 정도 갈 수가 있을 텐데, 미국이 나중에 마이너스 금리 가고 MMT 가고 하면 우리도 양적 완화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미국하고 똑같이 올 수는 없는 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요즘 보니까 이제 돈을 퍼준다는 말은 좀 미안하고, 아무튼 이제 쓰는데, 성장이 나올 만한 거를 조금 해야 되게,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에 목숨 걸 필요는 없고, 그 기준도 너무 예전 거니까 조금 이제 확장을 해야 되고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설계자가 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미국 재무장관도 이제 영끌하겠다는 이 시대니까 사실 코로나가 제일 먼저 없앤 게 금리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지 이제 미국이 재무장관도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영끌, B2 이런 거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상 물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재무장관이 영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앙은행장이 지금 금리 수준을 봤을 때 증시는 과열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참 재밌는 세상이네요. 근데 이럴 때 사실 주식을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주식 위험 자산에
아주 우호적인 환경인데 이럴 때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건 손절만 잘하면 이럴 때는 좀 끌어도 됩니다. 끌어도 되고 뭐든지 적당함이 문제지 오버하지만 않으면 괜찮. 빚을 내라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투자를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로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 10월 31일쯤에 우리가 코스피가 2,200 얼마였는데 뭐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뭐 3,300 가는 줄 알았던 그날 계산해 보면 거의 2달 만에 1,000포인트 오른 거예요. 참 이런 날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 바이든이 되고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약간 움츠렸던 거, 투자를 좀 미뤘던 건 맞는데 그게 뭐 바이든이 될까 트럼프가 될까 그걸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선거 자체가 안 될까 봐 혹시나 해서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되니까 그냥 확 지른 것 같아. 그런 판단을 뒤늦게서나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권 이양에 대해서 뭐 폭동이 일어나니 많이 하면서 뭐 말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행정 서명은 뭐 벌써 열 몇 개는 했는데 행정명령을 이제 바이든이 하니까 참 좀 어색해요. 맨날 트럼프 그 특유의 그 파일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적응은 좀 안 되는데 어찌됐든 뭐 꼭 바이든에 대해서 경제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정권 이양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좀 제거된 거 아닌가. 오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됐는데 뭐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그 헬기 타고 집에 갔잖아요. 플로리다로. 근데 그 직전까지 그 법무장관하고 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연방 대법원은 이제 좀 보수파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보수 그 대법원장이래. 몇 명 뽑아놨으니까 자기 플랜이 그거였잖아요. 연방 대법원 가면 이제 이길지도 모른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뒤집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법무장관하고 이제 윽박지른 거지. 연방 대법원이 이걸 갖고 와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뽑은 사람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집단 사표를 내겠다, 뭐 집단 반발을 하니까 끝내 못하고 헬기 타고 집에 갔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뭐 조금 더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냥 추측성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 돈에 관련된 일에 얽히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된데미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나름대로 뭐 그래도 뭐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은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사당 그거는 사실 트럼프도 예상을 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트럼프가 얻은 게 없다 보니까 약간 자기의 세력을 직결하는 건 좋은데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겠죠. 뭐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미국은 또 그런 데는 또 굉장히 또 엄하잖아요. 그리고 렌즈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시 상원 의원이 됐으니까 6년의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6년의 나의 임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6년 동안 나는 FBI가 이걸 그 의사당 난입 침입 사건을 수사할 건데 난 6년 동안 그걸 꼼꼼히 챙기겠다. 사실 뭐 미국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엄격하니까. 그래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기소를 할 때 내란죄를 이제 하면 20년형도 가능하고 못할 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냥 잠깐 시위하다가 신나서 들어갔던 사람치고는 화들짝 놀랄만한 형량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의사당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머리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체육관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상원으로 탄핵이 넘어갔는데 좀 공화당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탄핵이 부결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트럼프 불씨를 살려놨다가 여기 편승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트럼프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아웃시키자는 공화당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화당 주류하고 트럼프하고 그렇게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공화당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인가요? 그 재선 못하고 나와가지고 신당을 차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처럼 트럼프가 하려는 것처럼 했던 역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양반도 무슨 그 프랭클린 뭐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의 100년 전쯤이에요. 그때도 그 신당을 창당했는데 그래서 공화당이 있다가 이제 나가서 신당을 창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표가 갈리니까 뭐 공화당도 망하고 이제 자기도 망한 거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도 좀 고민이 좀 있을 거다. 근데 의외로 그냥 트럼프는 백인 남성들의 마음의 소리야. 얘를 이용해야 돼. 라는 세력이 많으면 또 탄핵이 부결되고 트럼프는 또 불씨를 살려갈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뉴스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제는 저도 이제 트위터에 이제 언팔할 필요도 없네. 그냥 계정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거의 2, 3주 동안 이제 강의를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강의를 2주 이상 쉬어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공지도 드리겠지만 오픈 채팅방이 생겨가지고 거기서도 약간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고 생각해서 좀 너무 또 요즘 또 줄이는 때문에 너무 바빠갖고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이거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다라는 키워드는 딱 이겁니다. 파월에 기다려. 그러니까 이게 뭘 기다리는 거야? 금리 인상 기다려. 이거 아니야. 이게 테이퍼링 기다려. 이거. 그러니까 시장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주식 투자 기다려가 아니고 금리 인상 기다려 하는 거고 그리고 옐런의 연끌. 이제 참 이 저금 재무장관도 연끌을 한다는 건 이제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현재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앞으로 미친 듯이 날아갈 것 같은데 시장에 위험 요소가 없냐? 당연히 있죠. 일단은 가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다려야 했으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면 위에 올라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위험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옐런이 하고 있는 거는 또 특히 미국의 부양도 있지만 이게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지적재산권 침해나 보조금을 막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환율 조작을 막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중국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제 기술 훔쳐가는 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자국의 전기차나 이런 업체들한테 보조금 줘가지고 튀우기 힘들고 위안화는 강세로 갈 확률이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수준은 유지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다 우리한테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배터리 같은 것도 중국에 가면 중국의 CALT 거는 보조금 받고 우리 LG화 건 보조금 안 되고 이런 거 눈에 띄게 차별하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 아니면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원화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할 때 수출은 둘째 치더라도 사실 수출도 잘 되고 있잖아. 수출 둘째 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강세 때는 원화도 역시 강세였다. 그러면 솔직히 나쁠 거 없겠다. 그리고 중국도 사실 이렇게 규제 대상이긴 하지만 12월 수출이 16%가 올랐어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아직 코로나에 못 태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수출도 12% 넘었고 그러면 옐런의 경기 부양책 물론 이번에 바이든이 했던 그 아메리카 리스크 플랜이라고 해서 1.9조 달러 추가 그러니까 9천억 달러는 이미 트럼프 때 합의한 거잖아요. 9천억 달러는 그냥 가는 거고 여기에 추가로 1.9조 그러니까 거의 2조를 해서 합치면 거의 3조인데 이게 다는 안 될 것 같아요. 다 되면 그것도 3조인데 이게 미국이 아무리 이제 의회가 이제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니까 50일까지 해서 양원을 다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냥 다 밀어붙이진 않아요. 이게 선례를 만들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공화당이 달려버릴 수도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코로나니까 코로나 비상사태를 같이 선언을 했으니 코로나 긴급구제 관련은 일단은 그냥 쭉 가는데 지금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뭐 현금을 좀 지급하고 이런 코로나 긴급 구호도 있지만 뭐 최저임금을 이제 뭐 올린다든지 이런 약간 코로나하고는 별개의 문제도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50일 뭐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그냥 쫙쫙 가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 1.9는 일단 지르고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반만 돼도 1.5 그리고 사실 미국이 너무 세게 나가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미국만 좋아지면 결국에는 또 달러가 강세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좀 온기를 가는 게 좋고 유로도 빨리 좀 정신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뭐 사단은 안 났어요. 뭐 이탈리아 연정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잠시 국채 금리가 흔들리고 했는데 일단은 뭐 봉합됐으니까 뭐 아무리 이제 정치 그것도 지금 나라 망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렇게 돼서 일단 다행이긴 한데 지금은 여전히 주식과 관련한 위험 자산이 우호적인 환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기다려 하고 영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남은 지금 시장의 우려는 뭐냐? 사실 기술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지. 근데 뭐 물론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고 가장 큰 호재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근데 상승량도 지금 이제 이 정도면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2달 만에 1000포인트를 올랐으니까 사실 이런 적이 몇 번 없더라고. 한 주에 지수가 9%씩 가고 그리고 최근에 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되게 원래 1월은 코스닥이 더 센 거 아시죠? 1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대주주 요건 때문에 12월에 팔았다 다시 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월이 대부분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았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12%더 강해요. 놀라운 거지. 그래서 약간 옆으로 사는 얘기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스피가 약간 쉬고 코스닥이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 약간 이제 실적 시즌을 다가오고 하니까 그 비슷한 사례가 지금 도입부에서 얘기하던 테슬라 지금은 약간 누워 있잖아. 또 언제 또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누워 있잖아. 지금 약간 숨고르게 하는 것 같고 지금 소위 팡 중에서 좀 제일 한동안 재미없었던 게 넷플릭스였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실적이 막 잘 나오니까 하루 막 13%씩 막 날아가면서 나스닥보다 뒤쳐져 있던 거 거의 다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먼저 가고 또 키 맞추고 이게 시장이 강세인데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키 맞추는 애들 뭐 주식도 그랬잖아요. 성장적으로 먼저 나가고 뒤에 나중에 뭐 금융주 이런 것까지 다 따라붙고 뭐 했던 게 있는데 물론 뭐 절대값 차이는 있지만 그럼 이제 코스닥도 꼭 코스닥을 떠나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가 단기 과열인 건 맞지. 아니 뭐 나도 본 적이 2달 만에 1000포인트, 2달 만에 100포인트 오른데도 사실 안 나올 때 진짜 안 나오는 게 코스피인데 뭐 이 정도면 쉬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때 뭐 그렇다고 꼭 쉰다는 게 훅 빠지는 게 아니라 잠깐 뭐 정체가 돼 있으면 이때 도태되어 있던 애들이 소외되어 있던 애들이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다. 뭐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는 순환매가 나온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잖아. 그게 이제 중소형주, 그러니까 순환매의 끝은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귀결이 많이 되죠. 거기에서 사실 이제 트레이더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인데, 뭐, 테슬라가 먼저 가고 넷플릭스가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됐는데, 소외될 때 그래도 잘 버티는 애들한테 먼저 들어가가지고, 순환매가 들어올 때 이제 같이 몇 개가 튀면 같이 가는 것도 꽤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제 고객들은 이미 그걸 이제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요즘 뭐 수익률 나쁘지 않으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 아니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은 작년 뭐 이맘때에 비해서 뭐 3, 4, 5, 6에 비해서 거시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건 거시 매크로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뭐 이 정도 돈을 찍었으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정도는 뭐 그런 우려도 없다고 하면 이제 그게 더 불안한 거고
뭐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너무 고요하고요. 뭐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휴강을 좀 했던 것도 급하게 전해드릴 건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뭐 영끌이니 기다리니 말씀드렸지만 결국 균은 비슷하잖아요. 위험 자산의 유리함이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악재는 기술적인 과열이기 때문에 기술적 과열로 상승장이 스스로 소멸한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뭐 조선철강 기계 그렇게 잘 나갈 때도 끝은 걔네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막 팔아야 돼 이게 아니라 서브프라임이 와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외의 것들이 크게 와서 그냥 다 박살을 냈을 때 이제 그게 끝난 거고, 그리고 회복할 때 차화정 뭘로 끝났어요? 너무 많이 그때 차화정 뭐 70주부터 차화정까지 쭉 연결하면 700% 넘게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700% 넘게 올랐으니까 너무 올랐어 이제 그만두자가 아니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재정정책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유럽의 재정정책이 브레이크 걸리고 중국이 디레버리징 들어가니까 이제 엔진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중에 재정정책이 꺼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꺼진 거고요. 그죠? 그랬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서 빠졌습니까? 그냥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많이 올랐다고 빠질 것 같으면 그건 상승장도 아니죠. 뭐 그냥 보통 시장이에요. 그냥 올랐다가 그냥 적당히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가려면 그래도 명색이 상승장이면 많이 올랐다고 빠지는 건 아니고 이제 대외 변수로 큰 매크로 상황이 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오랜 상승장의 끝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냥 끝났다는 적은 없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오른 거를 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사실인 거잖아요.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좀 소외가 돼 있었다든지 뭐 아니면 중소형주는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좀 밸류가 높은 건 사실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시는 변곡점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변곡점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이거나 아니 하락하다가 바닥 잡고 상승하거나 이건데, 저의 경험으로서는 거시경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바닥 잡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상승은 이게 천천히 하죠. 여기 뭐 그래프는 급등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상승은 이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폭락은 엄청나게 빠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급락을 할 때 뭔가 대책을 내놓고 정책을 내놓고 할 때 그때그때 그 반응을 보고 지금 시장이 일단은 뭐 때문에 빠졌는지만 잘 파악하면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바닥을 잡으면 되는데, 고점은 참 애매한 게 지금까지 좀 이렇게 그 상승장이 꼬꾸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서브프라임이라든지 아까 그런 매크로 변수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끝났다고 했어요. 근데 왜 끝났냐라고 보니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2000년 이후로 대형 하락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했을 때 많이 벌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준은 왜 매번 그렇게 실수를 하냐? 서브프라임한테도 속은 거지. 원래는 실제 경제는 당시 5% 넘어가던 그 금리를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서브프라임이란 거품 때문에 연준이 계속 올렸던 거, 뭐 계속 시장이 가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품을 내보니 실제 소화 가능한 건 이 정도인데 금리가 이 정도니까 안은 골마가고 있었고 그게 빵 터지니까 이제 사단이 난 거고. 그렇게 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연준도 어렵단 말이지 이게. 연준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버블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팬더멘털이 구분이 안 되니까 금리를 좀 올려봤다가 괜찮으면 조금 더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결국에는 태생적으로 좀 오바를 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언제고 그 연준이 언제부터 오바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시장이 알아채고 꺼질지가 언제일지는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상승을 점진적으로 계속 가니까. 오늘 탈지 내일 탈지 모레 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락은 쭉쭉쭉쭉 빠지다가 그때 무제한 양적 완화, 뭐 회사채 매입 이런 거 나오면서 갑자기 각도가 딱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도 뭐 그 예금 뭐 무제한 보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의 그림이 약간 잡히는 게 나오면서 그때부터 준비할 수 있었는데 상승 잡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현실적인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했겠죠. 해보면 상승은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시장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말은 거룩하지. 어떻게 예측이 어떤 게 대응이야. 그렇잖아요. 그 말은 그럴 수 안 돼. 그걸 현실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뭐 종목이 내가 한 5개, 뭐 혹은 뭐 10개를 운영한다. 근데 뭐 바닥을 잡는 거는 이제 일단 하락장이 와야 바닥을 잡는 거니까 지금 상승장이 계속되고 있고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이 상승장이 좀 올라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일찍 나와버리면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종목에 들어갈 때 저희는 이제 늘 이탈가, 뭐 트레이더들은 다 어느 정도 라인을 그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할 때, 흔히 이제 중요한 고지를 점령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의 막 움직임을 봤을 때, 여기가 무너지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근데 무너지지 않으면 지지선이 되는 그런 확률이 높아 보이는 지점에서 진입을 하든지,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그냥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근데 그 고지를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밀리게 되면 깔끔하게 손절하는 거죠. 이게 사실 손절만 잘하면 주린이는 갑자기 이제 주린이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고수라고 봐야죠. 그 초보하고 좀 실제 주식으로 수익 내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손절입니다. 근데 손절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에서 손절해. 그냥 실패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 20, 30%에서, 물론 그거라도 잘라서 뭐 반토막을 막았으면 다행이긴 한데, 그냥 손절을 그런 식으로 하긴 좀 힘들고, 뭐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5%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기술적인, 판단이나 뭐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중요한 고지를 지정을 하고 그게 무너지면 깔끔하게 마이너스 5든 뭐 마이너스 3이든 그냥 사이코패스처럼 댕강 잘라낼 줄만 알면 원칙적으로 그 이상의 손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다음값 밀렸다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허탈하긴 한데 그건 보험료라고 생각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이탈가를 철저하게 지키고 칼매도를 할 수만 있다면 시장 상황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손절이 많이 나오면 시장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 비중을 좀 줄이는 거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시장이 좀 위험한가?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이 다를까? 얼마 안 지나가도 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그나마도 다 손절됐으니까 현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왜 빠지는지 판단을 해서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그때부터 썰어가지고 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초보들은 마이너스 5 정도면 마이너스에 안 팔아요. 당연히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해요. 얼마 안 되니까. 마이너스 50%면 이거지만 마이너스 5%, 6%면 이 정도면 금방도 올라올 것 같은데 뭐 하루 만에도 뭐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 올라와 버리면 그게 더 불행한 거지. 역시 존버는 답이야. 그래서 그냥 파란색 되면 그냥 안 팝니다. 퍼센트는 안 보지. 그냥 파란색이면 안 팔아. 그리고 그런 말 해요. 나는 손해보면 절대 안 팔아. 그러면 난 손해보고는 파란색에서는 안 팔았기 때문에 나는 주식에서 손해본 적이 없어. 지금은 다 그냥 실현한 게 아니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그냥 마이너스 5였다가 마이너스 20이었다가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라도 다 그냥 소위 말해 개처물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진짜 좋은 종목을 봐도 살 돈이 없어요. 내 돈이 뭐 무한정 나오나? 뭐 얼마 안 되는 거 몇 개 샀는데 그거 다 물려있고 다 파란색이라서 절대 못 팔겠는데 지금 사야 될 것들은 돈이 없고 그래서 이제 좀 팔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20, 30이니까 피곤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만 잘하면 뭐 크게 그럼 이탈가나 이런 라인 어떻게 보냐, 고지 어떻게 보냐, 그건 뭐 저희 영업 비밀이니까 그냥
그리고 사실 영업 비밀인 것도 있지만 이게 한 번에 말할 순들이게 이게 감염도 많아가지고 이건 그냥 같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보는 수밖에 없어. 이게 딱 그런 공식이 있으면 누가 주식에서 다 읽겠어요. 그냥 딱 정확한 손절 라인이 딱 나온다면 나름대로의 이 현재 시장 상황과 이 기업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설정을 하고 일단 설정을 했으면 칼같이 지키는 거예요. 제 원칙 중에 하나가 뭐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이런 거 정하면 그거는 이제 장 종료 이후에 해야 돼. 매터기가 돌아가고 있으면 감정이 녹아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막 내동매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정신일 때 설정을 하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리고 장중에는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이거 이탈하면 파는 거고 이탈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뭐 사실상 뭐 매틱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냥 사버릴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원칙이 모호해지는데 원칙이 모호해지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구분이 안 돼요. 틀린 원칙이라도 하더라도 그 원칙을 지켰으면 내가 이게 틀렸구나. 이걸 보완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는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백날 해봐야 오늘 하루 처음 한 건 똑같은 거지 뭐. 물론 감은 조금 늘겠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고 그래서 고점은 그냥 손절이 알려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댕강 안 빠지잖아요. 슬금슬금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지. 저희도 그런 거 귀신같이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종목들이 절반 이상이 다 이탈을 해. 좀 요즘 좀 그런데? 그러면 이탈이 많아지니까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규 진입을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급락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급락 오는 원인을 파악해서 다시 진입할 기회를 좀 잡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 수익이 내는 거에 이제 꼭 필요한 게 100이라고 치면 일단 그 100의 한 30% 정도는 좋은 종목. 아무리 뭐 단타를 치더라도 막말로 이제 물린다 하더라도 물릴 만한 거에 물려야지. 뭐 그냥 잡주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니까 급등 잡주 이런 것들은 곤란하니까 그래도 아무리 뭐 손절을 끄었는데 뭐 저도 인간이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멘탈이 안 흔들리려면 그래도 이 회사가 괜찮아야 돼. 그래서 종목 선택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이제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진입을 잘해야지. 그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이 진입 타이밍을 잘 잡게 하면 뭐 스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내가 목표했던 수준의 수익률에서 엑시트할 때까지의 심리전 시장과 나의 심리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완성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들 수도 있고 뭐 좀 짧게 될 수도 있지만 조금 길 수도 있고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 주식은 이제 멘탈 게임이니까 50%는 이제 멘탈이고 나머지 거는 주식 선목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 같아요. 뭐 이게 답은 아니고 근데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느낀 건 그런 것 같고 뭐 사실 주식을 하게 된 건 되게 간단해요. 저는 일단 학교가 너무 이제 시시했고요. 공부 잘해서 시시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건 안 가르쳐주고 재미없는 거 가르쳐주니까 물론 그때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공부도 재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는 너무 바빠서 공부를 못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때는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고 열정이 많았는지 하여튼 젊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학교도 몇 번 무단 결석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뭐 비행을 했냐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세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교복 입고 거기 간 겁니다. 학교 안 가고. 아니 뭐 학교 마치고 가면 문 닫을 고등학교 때 우리 마침 10시잖아요. 볼 수 있는 데가 어딨어.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처음 학교로 쨌던 게 윈도우 95 발표될 때 윈도우 95 때 고1이었거든요. 뭐 부산 뭐 어디 이제 컴퓨터 동아리 이런 데서 뭐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알게 돼가지고 교복 입고 갔죠. 그래서 당시 1.43메가짜리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32개의 윈도우 95랑 플러스 100을 복사해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 깔면서 졸라게 흥분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까 봐 뭐 그런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그런 거 하느라
학교 공부는 솔직히 별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진짜 기억 안 나네. 이럴 때 누가 좀 앉아 계셨으면 뭔 얘기하다 옆으로 샜어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고 이게 TV도 아니고 편집해 주는 사람이 다른 분도 있는데 다시 갈게요 하기도 그렇고 참 혼자 하기 힘드네요. 아무튼 저는 좀 그런 게 좀 시세했어가지고 좀 많이 했었고 좀 특이하게 좀 살았다 보니까 일반 직장 생활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팀장하고도 성격이 안 맞고 일 자체는 괜찮은데 원래 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거기보다 사람하기가 힘들고 막 이래서 그냥 주식을 해보니까 주식하면 뭐 전업 투자하면 뭐 출퇴근도 안 하고 뭐 집에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지금 같았으면 진짜 진중하게 고민했을 텐데 그때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럴 때가 2004년부터 2008년 그 무너질 때까지 이제 강세장이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때 시장이 좋았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뭐 이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름 오랫동안 해본 거에 대한 경험을 좀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강의도 하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소통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딱 업로드 날짜 정해놓고 막 올리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는 유튜버는 아니고, 물론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이런 걸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어차피 제가 하는 일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찍어서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분은 아니지만 일부 분들이라도 봐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올리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 크게 막 하고 하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보통이 아니던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는 계속 올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 사이사이에 뭐 것이나 뭐 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주 업로드가 늦으니까 구독자분들하고 좀 소통하려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좀 개설을 했는데 지금 벌써 좀 들어와 계시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제 설명란에 보시면 제 카페에 들어가서 그냥 입학 인사만 남기면 자동 등합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입장 코드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개방도 있고요. 고객분들이시면 고객 전용방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말씀 주시면 제가 아직도 안 들어오셨으면 제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강의를 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드린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뭐 어찌됐든 원래대로 자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고 또 채팅방에서 좀 실시간 소통도 자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